제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인천공항의 한 남성이 한국 여권을 들고 언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여권이 놓여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랍의 피가 흐르는 한 여성 소피아. 그녀가 우연히 한국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예상치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공항에서의 소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피아의 운명적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알카심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아랍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혼혈이죠. 10년차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로 향하는 취재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는 수화물 카운터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공항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남성의 손에는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죠.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고객님의 여권 정보가 문제가 있어서.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남성의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켰어요. 내가 20년 넘게 해외 출장 다니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당장 상급자를 불러오세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단순한 여권 문제가 아닌 듯 했어요. 남성의 표정에는 분노 뒤에 숨겨진 당혹감과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공항의 다른 승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곤란한 상황이 SNS에 퍼져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항공사 직원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공항 보안 요원들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마침내 정장 차림의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성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남성은 여전히 분노한 상태였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려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건 분명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행 서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수화물 카운터로 돌아가려는 찰나 우연히 남성이 내려놓은 탑승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하게도 여권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은 분명 한국 여권이었고 다른 한 권은 잠시만요. 저건 다른 나라 여권 아닌가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여전히 제 차례를 기다리며 그 광경을 주시했습니다. 남성은 이제 관리자와 함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공항은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죠. 이중 국적? 아니면 위조 여권? 혹은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제 취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10년차 프리랜서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최근 한국 여권을 둘러싼 이슈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다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수화물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짐을 맡기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사무실 문으로 향했어요.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트러블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이번 출장에서 단순히 예정된 취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저를 얼마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한국 여권이 문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권은 무엇이었을까? 이 의문들은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탑승할 비행기도 도쿄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리에 앉으며 저는 오래전 제 인생의 분기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승무원이었어요.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한국과의 첫 만남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 제 이야기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두 문화의 경계에서 자라면서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베리아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단정한 모습, 세련된 매너, 그리고 세계 각국을 누비는 자유로운 삶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죠. 어머니는 종종 여행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기념품들과 함께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저를 꿈의 세계로 인도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이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하늘을 날며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대학에서는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스페인어와 아랍어는 이미 능통했고 영어와 프랑스어까지 공부했어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건 국제 항공사에서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여러 항공사에 지원했고 플라이 두바이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죠. 첫 훈련 날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멋진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외모 관리부터 비상상황 대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메이크업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 규정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자유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비행은 두바이에서 방콕까지였어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12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을 맞이하고 음료를 제공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승객들, 시차로 인한 피로, 좁은 갤리에서의 긴 시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미소와 친절함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 몇 달이 지나자 이 모든 것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차였습니다. 오늘은 두바이, 내일은 뉴욕, 모레는 싱가포르. 몸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된 수면은 사치가 되었죠. 어느 날 호텔방에서 깨어났을 때 순간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동료 승무원들 중에는 이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만남, 쇼핑과 관광. 하지만 저에게는 점점 공허함만 커져갔죠. 어머니의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현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고충을 겪으셨을까요? 어쩌면 저에게는 더 아름답게 포장해 들려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시대가 달랐던 걸까요? 1980년대의 항공업계와 현재는 분명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플라이 두바이에서 1년을 채우고 나자 제 열정은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항공사들이 근무 조건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항공사들은 직원 복지가 뛰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항공사에 특히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항공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다른 꿈을 좇아서요. 창밖으로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비즈니스석에서 들려오는 고성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의 근원지로 향하자 한 중국인 남성 승객이 저희 동료 승무원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남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명품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외모만큼 품이 있지 않았어요. 동료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성은 우선 제공된 샴페인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더 고급 브랜드를 요구했지만 항공기에 구비된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설명에도 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개입했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대체 음료를 제안했지만 남성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샴페인뿐 아니라 기내식의 질, 좌석의 편안함까지 모든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의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성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죠. 무엇보다 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 승객이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승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국인 승객에게 말을 건넸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처음 타보십니까?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힘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인 승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한국인 승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예의를 갖추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다른 승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승객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처음에는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는지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까지 했어요. 한국인 승객의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저는 한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망한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그런 승객은 종종 있는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항공사 일이 쉽지 않죠. 제 딸도 승무원인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하늘 위에서 낯선 승객에게서 느낀 위로가 참 컸어요. 한국인 승객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한국에 온다면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항공사에 관심이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고 객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사이 저는 승무원 구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승무원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꿈꿔왔던 일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 그래서 한국 항공사로의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것까지요. 승객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당신 같은 승무원이 있어 행복한 승객들이 많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 항공사로 가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일한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죠.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그 승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행 비행기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자 현실은 냉혹했어요. 플라이 두바이로 돌아온 저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팀의 프랑스인 동료 승무원 줄리엣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차별이었어요. 줄리엣은 제게만 유독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종종 아랍어로 된 방송을 맡을 때면 비꼬는 눈빛을 보내곤 했죠. 저는 그저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휴게실에서 다른 유럽 출신 승무원들과 이야기할 때면 줄리엣은 제 출신에 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테러리스트의 딸이라는 끔찍한 별명까지 붙였죠.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파리행 비행기에서 줄리엣은 한계를 넘었어요. 제가 승객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데 일부러 발을 걸어 제가 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승객의 옷과 노트북이 물에 젖었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죠. 줄리엣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연기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밤 파리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제 피부색과 혈통이 제 가치를 결정하나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저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황을 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항공업계는 원래 경쟁이 치열하니 견뎌내야 한다는 냉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줄리엣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꿈꿔왔던 승무원 생활을 포기하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더 이상 그 환경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항공사 면접은 불합격했고 저는 잠시 바르셀로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객실 승무원이 아닌 지상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제 경력을 고려했을 때 고객 서비스 부서가 더 적합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지상직은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감.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늘을 날며 세계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죠. 더구나 지상직에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진상 고객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초과 수화물 요금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 지연된 항공편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매일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VIP 고객 응대였어요. 두바이에는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했죠. 저는 매일같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항공업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고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그 한국인 승객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쿄행 비행기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떻게 지상직으로 일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항공산업 전시회에 참석해보라는 제안과 함께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제 언어 능력이 큰 자산이 될 거라고요.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그곳에서 저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 항공산업 전시회. 그 제안은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5일간의 휴가를 신청했고 승인이 났어요. 이제 한국행 비행기 표만 예약하면 되었죠. 그런데 운명은 제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예약팀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심야 시간대라 승객들이 많지 않았고 잠시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승객이 카운터에 다가왔어요. 늦은 비행편을 확인하러 오신 분이었죠. 승객의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파란색 표지에 한국 여권이었어요.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던 중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제 팔을 타고 흘러내렸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이 떨어졌어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주워 확인해 보니 여권에 전자칩이 있는 부분이 손상되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큰 사고였습니다. 승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 짓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여권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드렸고 즉시 팀장을 호출했어요. 팀장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권의 전자칩이 손상되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스캔이 불가능해져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에 승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군다나 승객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실수로 누군가의 중요한 일정이 모두 엉망이 될 수 있다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고, 소송, 그리고 항공업계에서의 평판 추락까지. 저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승객은 점점 차분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승객이었는데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팀장이 배상 문제를 언급하자 승객은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최소한의 배상만 원한다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며 실수한 직원, 즉 저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승객이 저를 보호하려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보통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승객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항공사는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일찍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승객의 비행편을 우선적으로 변경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승객이 카운터를 떠나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오히려 자신도 젊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는지.
승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또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만남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항공산업전시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감명받았어요.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제 인생의 다음 장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권 사고라는 최악의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서울 항공산업전시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주요 항공사들을 만났고, 특히 한 대형 항공사의 국제 승무원 채용 부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담당자는 제 다국어 능력과 경력에 관심을 보였고, 면접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 하루에 10개씩 새로운 단어를 외웠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익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저는 빠르게 기초를 다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퇴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면접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면접관들은 제 다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곧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센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어요. 교육 첫날부터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제 파트너로 지정된 지수라는 승무원은 정말 친절했어요. 지수는 교육 내용을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며 심지어 주말에는 서울 관광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힘들었지만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첫 비행은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장거리 노선이었어요. 출발 전 브리핑에서 팀장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고려해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다른 승무원들도 제가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저의 다국어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구사하는 승객들을 응대하며 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제게 칭찬을 건넸고 그 말을 팀장님께 전했더니 팀 전체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 승무원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대화에 포함시켰어요. 한국 문화나 관습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종종 외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 며 먼저 제 상황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전 항공사에서 경험했던 차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료들이 작은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기내 휴게실에 모여 작은 케이크와 함께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라고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언어도 점점 늘어갔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산과 바다, 고궁과 시장까지.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사랑한 것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문화, 서로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공동체였습니다. 스페인과 아랍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던 저에게 한국은 세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승무원이 아니라 그저 우리 팀의 소피아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그날, 저는 한국 여권을 든 승객의 소란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제 손에 한국 여권은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 배려, 그리고 품격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따뜻함을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이 아름다운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세계는 더 따뜻하고 연결된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품격과 따뜻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고 빛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